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93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다, 그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케이. 앞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하겠다.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적용하고 소급적으로, 그 다음에 회계 추정 부분을 앞으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3번.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4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회계 정책 변경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당한 변경 사유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할 수 있다면 변경하는 거 정당하다 이겁니다. 2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그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지요? 유형자산 취득 과정에서 법에 따라서 눈물을 머금고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 구입할 때 금액이, 실제 구입 금액이 액면 금액이다 이겁니다. 아주 비싸게 구입한다. 그런데 실제 시장 금액으로 따지면 그 액면 금액보다 훨씬 낮다 이겁니다. 3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실제 시장 금액은 26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비싸게 준 부분 4만 원은 어떻게 해당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맞고요. 자, 2번.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 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죠? 대주주로부터 3억 원짜리 건물을 공짜로 받았답니다. 차변에 건물 3억 원 이렇게 처리한다, 그죠? 3억 원짜리 건물을 돈 하나도 내지 않고 공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짜로 받을 당시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은 3억 원만큼 물론 기분 좋다, 그지?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받았을 때는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취득원가를 0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 질문이 틀렸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을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걸로 처리하면 되겠지요. 4번.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죠? 이런 내용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삼각방법에는 정액법, 유효이자율법, 적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단어 한 개가 틀렸다. 그죠? 유효이자율법. 무형자산의 삼각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 선택할 수 있고,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애매하다, 그냥 정액법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런데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사채를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했을 때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을 없애는 방법이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유형자산 감가상각 또는 무형자산의 상각과 전혀 관계없는 방법이었고요. 그 말을 딱 끼워 넣어 가지고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내용 때문에 1번 지문 틀렸고 동그라미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합니다.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맞고요.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부한 적 없는 내용이다. 그죠? 일반 기업의 기준을 보면 이런 내용도 규정되어 있답니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용 처리한 것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싶다고 생각된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까 비용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허용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작년도에 비용 처리했다고 그걸로 끝이야. 그거를 돌이켜가지고 작년도 지출분까지 다시 자산으로 작년도 비용을 올해 자산으로 바꾸는 회계처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3번 지문 우리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출제된 거고요. 강조드렸습니다. 회계학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의 기준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내용도 언제든지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포인트 가지고 답을 딱딱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4번 지문 읽어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해야 된다. 맞겠다, 그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 논리일 겁니다. 됐습니다. (4번)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기주식 자본조정 맞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맞고요. 감자탄수업 맞습니다. 그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그죠? 오케이. (5번) 다음 중 사례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3월 1일에 $10,000 상당의 제품을 해외 외상으로 판매했고요. 적용 확률 1달러당 1,000원. 회계 처리해봅니다. 자, 차변에 3월 1일입니다. 외상 매출금 얼마요? 1,000 곱하기 11,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대변에 제품 판매, 제품 매출. 자, 그 다음에 3월 31일에 그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요. 돈 들어온 거 차변에 적지 뭐. 보통예금
얼마요? 1050 곱하기 만. 1050만 원. 1050000. 1000만 원짜리가 엄청 많이 돈 들어왔으니까 이익 봤다 그죠? 50만 원. 대변의 수익의 증가 기록하고 이름은 외환 차익 되겠습니다. 외화로 된 자산 부채가 없어질 때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외화로 되어 있는 자산 부채를 기말 12월 31일까지 꼭 쥐고 있다고요?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회계 처리한다. 그죠? 자, 분석했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가장 틀리게 설명한 거 찾으랍니다. 1번, 3월 1일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을 계정 과목으로 한다. 맞고요. 3월 1일 회계 처리 때 대변은 제품 매출 맞고. 3번, 3월 31일 회계 처리 차변에는 보통 예금 맞고. 3월 31일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그리고 외화 환산 이익이 아니고 그죠? 외환 차익이 기록될 거다 이겁니다. 정답 4번 지웁니다. 6번, 다음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지은 것은 변동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조업도 증가에 따라서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그죠?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맞고요. and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일정하다 이겁니다. 그죠? C가 맞네요. A와 C입니다. 라고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A와 C 정답 1번 되겠네요. 지웁니다.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원가의 흐름 문제다, 그죠? 제공품, 제품으로 판단합니다. 제공품, 제품 모두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왼쪽에 적힙니다. 기초제공품 50만 원. 기말 제공품 반대쪽에 적힌다, 그죠? 100만 원. 단기 총 제조원가 200만 원. 그 다음에 기초 제품 40만 원. 기말 제품 45만 원. 매출원가 요거 구하라, 그죠? 자, 그러면 빈값 채우기. 왼쪽 합계 250만 원, 오른쪽 합계 250만 원 돼야 되니까 동그라미 한 거 150만 원 되겠다, 그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러면 150만 원, 40만 원, 190만 원에서 45만 원 빼면 145만 원 톡 튀어 나옵니다. 그죠? 매출원가는 145만 원.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 부문 원가를 각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다, 그지요?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고. 3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 그지요? 그러면 4번이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틀렸다. 그죠? 상호 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계산이 간단해서 효율적이다. 상호 배분법은 이론적으로는 제일 타당하다. 그죠? 제일 정확한 방법인데 계산이 조금 복잡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다. 그죠?
뒷부분 문구 때문에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9번 봅시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골 메뉴다, 그지요?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해서 작업 원가표에 집계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 과제는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될 것입니다. 2번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식품 가공업 등의 업종에서 많이 쓰이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 식품 가공업이 해당될 수 있겠다, 그죠? 3번 종합 원가 계산은 총 제조 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그죠? 그러면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 되겠네요. 종합 원가 계산이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굳이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이랬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준화 또는 평균화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 방법은 좀 단순한데, 좀 쉬운데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좀 편한데, 단순한데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다라고 했으니까 4번 질문이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십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평균법일 때 몇 개고 선입선출법일 때 몇 개입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두 방법으로 모두 다 계산해 보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가공비 모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봅시다. 문제에서는 가공비만 묻고 있지만 그죠? 복습 차원에서 재료비도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물량 흐름 파악할까요? 기초 200, 착수 500, 토탈 700이다, 그죠? 그 중에서 500개가 완성되었습니다. 500개 완성되었는데 200개는 기초 제공품 완성된 거고 나머지 300개는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거고 기말 제공품 200개입니다. 자, 기말 제공품 완성도 50%고 자, 기초 제공품은 몇 %에서 출발했습니까? 30%에서 출발했습니다. 됐죠? 자, 먼저 평균법 구합니다. 글자 예쁘게 쓸까? 재료비, 가공비.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재료비, 가공비. 자, 파이프라인 이렇게 30%, 50%. 자, 200개는 30%에서 출발해서 완성되었고 3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고 2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췄습니다. 그죠? 자, 평균법은 비록 200개가 30%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출발한 걸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성된 500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완성품 환산량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말정품요. 자, 저비는 초반에 몰빵 되니까 기말정품 완성도는 200개 곱하기 100%, 200으로 계산하고 가공비는 200개 곱하기 50%, 100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700, 600 이렇게 계산할 것이고 선의선출법은 기초정품의 기완성도까지 정확하게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그래서 30%에서 출발했으니까 200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미 재료비 다 받았고 올해 받은 거는 0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30% 출발했으니까 70%만큼 받았다. 그죠? 2, 7, 24, 140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300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기말정품요. 자, 200개 곱하기 100%, 200 곱하기 50%, 100개. 그죠? 이렇게 하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재료비 500 그리고 140 플러스 300 플러스 100 하면은 540 나옵니다. 이렇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모두 계산해 보았고요. 묻고 있는 내용은 가공비만 묻고 있습니다. 평균법은 600개, 선의선출법은 540개, 그죠? 600개와 540개라고 되어 있는 내용 보기를 찾으면 됩니다. 600개, 540개. 동그라미 1번이 정답 되겠네요. 됐지요? 지웁니다.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 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된다. 틀렸다 그죠? 과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세법 개정에 따라서 5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법 개정이 되었는데 너 그 내용을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 됐죠? 나머지 2, 3, 4 지문 확인합니다. 2번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사의 요건을 충족해서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대손세 공제는 일반 과세자한테만 적용되고 간이 과세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이런 내용 공부한 적 없는데 그죠? 세법을 뜯어보면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 그 논리를 보면 대손세 공제는 빠져 있답니다. 적용 안 된다라고 해석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간이 과세자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납부세 구하는 게 아니고 매출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거. 그러니까 매출한 공급 대가에서 5%에서 30%에 이르는 부가가치율을 그냥 곱해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좀 묘상한 논리다 보니까 그 논리에서 대손세 공제를 어떻게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법 규정에서는 간이 과세자의 계산에서는 대손세 공제 규정이 빠져 있더라 이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지? 그 내용을 지문으로 등장시켰네요. 말씀드렸습니다. 세법 규정 엄청 방대한데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내용도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지문 생소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답 찾는 데에는 전혀 지장 없다 이거지요.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3번 지문도 맞는 거고 4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뭐 대손세 변제 신고서로 부를 수 있겠다 그죠? 뭐 요 경우에는 대손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당연하겠다 그죠? 증명서류 첨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 우리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이 과세 대상이라고 했고 어떤 것이 과연 재화의 공급이지를 자세하게 뜯어보았습니다. 뭡니까? 돈 받고 물건 파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법률적 원인에 의해서 우리 재화의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그게 전부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유형의 재화의 실질 공급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 다양한 법률적 행위 중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이제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 돈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도 줘라고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넘겨줄 수 있다 이거지요. 돈 대신. 말 됩니까? 그런 거를 대물변제라고 부릅니다. 대물변제라는 법률적 행위로 요거는 담보물이네. 그죠? 돈 안 갚으니까 담보로 잡혀있던 물건, 어떤 물건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던가 외상으로 물건 구입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우리가 그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실제 예를 들어서 건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넘겨준다 이겁니다. 대물변제라고 부르고요.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당연히 건물이라는 재화를 물건 넘겨준 거니까 공급한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과세 대상이 맞다 이거지요. 재화의 실질 공급의 사례를 하나 등장시켜 보았습니다. 우리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상한 말도 어렵고 잘 모르겠다. 넘어간다 이겁니다. 재화의 실질 공급이 엄청 다양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일단 넘어가자. 반드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답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가 있답니다. 이거 뭡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이다 그죠? 그 중에서 폐업 시 잔존 재화였습니다. 맞네. 3번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거 뭡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적 공급. 맞네. 과세대상. 4번이 정답이겠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 뭡니까? 담보로 제공한다 이겁니다. 담보 제공은 소유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다 그죠? 소유권 우리한테 여전히 남아있고 따라서 담보 제공했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번 질문 어려움 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 정답은 4번이구나. 됐습니다. 또 한 번 잔소리합니다. 1번 지문 굉장히 법률 용어도 어렵고 생소한 지문이라고요? 괜찮다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던 핵심 포인트로 얼마든지 신속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쉬웁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자, 1번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자,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발급해 준 사람이 국세청에 전송하는 걸 깜빡
잊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매입소득세 받을 수 있다, 그지요? 세금계에서 발급받은 건 맞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전송했냐 안 했냐는 우리 매입세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법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답니다. 우리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 해가지고 가산세 맞는 거는 우리한테 발급해 준 상대방 사정이다. 그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송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요? 전송 과산세를 얻어맞습니다. 누가요? 우리한테 발급해 준 상대방이. 상대방 사정이고 우리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뭐 별거 아니지만 조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2번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애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 먹어야 되는데 못 받아 먹었다고요? 나중에 수정신고할 때 포함시키면 됩니다. 당연히 그 나중에 다시 신고할 때 합계표에도 그 내용 끼워 넣어야 되겠지요. 3번 예정신고 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해서 해당 신고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제출한 경우 당해 매입세. 맞다, 그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애당초 합계표와 신고서에 그 내용 기재했으면 참 좋았는데 아차차 놓쳤다고요? 확정신고 때 끼워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신고서와 합계표에. 4번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당해 매입세. 틀렸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받으면 그거는 지연 발급이 아니고 미발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페널티가 엄청 커진다 그죠? 매입세 공제 자체를 못 받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 그리고 확정신고 기한 지나고 나서 6개월까지 연장해주는 특례 규정도 있긴 있었다 그죠? 그러나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애당초에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신고해야 되고 뭐 하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요건도 없는데 뭐 그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그거는 이상한 판단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임의적으로 연장해주는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원칙적인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문구 판단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좀 부연 설명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죠? 확정신고까지는 받아야 그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게 원칙이다.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총수입 금액의 수입 시기,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라는 거 공부한 적 없다 그지요? 사실은 이 내용은 전산 세무 1급 법인세법 공부할 때 다루는 내용입니다. 전산 세무 1급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우리 전산 세무 2급 시험에서 지금 출제가 된 거다 이거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잔소리. 때로는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이 문제에 5분, 10분 시간 허비하지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세법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확신을 가지고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틀려도 괜찮고요. 이 문제 틀린다고 불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 틀려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고 당락에 지장 없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자, 참고로 전산 세무 1급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출제되었으니까 소개하여 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을 전산 세무 1급에서 공부하는구나. 자, 회계,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 세 가지
비교합니다. 자,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부르고요.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이라고 부르고, 그죠? 총수입금액. 회계에서 비용을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불렀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세법은 수익을 입금이라고 부르고 비용을 송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회계에서는 수익을 언제 인식할까? 수익 인식시기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법은 총수익금액, 돈 언제 번 걸로 보지? 그거를 수입식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세법 언제 입금을 획득한 걸로 보지? 그거를 귀속식이라고 부릅니다. 손익의 귀속시기. 용어는 서로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회계에서는 수익 언제 인식했지?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익 금액을 언제 수입했지? 법인세법은 입금을 언제 귀속시키지? 자, 회계는 발생주의. 그리고 법인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도 세법이다, 그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이제 법인세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이렇다 이겁니다. 자, 회계에서 수익 인식한 거랑 법인세법에서 입금 귀속시키는 시기랑 서로 다르다면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법인세 계산할 때 뭔가 조정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법인세법은 철저하게 세법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 조정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에 대해서 자, 이자 수익을 요 밑에 굳이 끼워 넣을 필요 없다, 그죠? 자, 이자 수익에 대한 세무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보통 예금 통장에 1억 원 돈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죠? 이자를 받는다 이겁니다. 이자 받는 거는 장부에 기록할 때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은행에서 이자 받는 게 내년 1월에 받을 예정이랍니다. 설사 이자가 내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장부에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차변에 미수수익 기록하고 미수수익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대변에 돈 아직 안 받았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자 수익 이렇게 인식합니다. 당연하다, 그죠?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순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법인세법에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은행 통장에 돈 넣어놓은 이자에 대해서는 언제 입금으로 보냐면 실제 현금 받았을 때, 즉 이자를 실제로 받았을 때를 은행이자 이자는 현금주의로 접근한답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실제 은행에서 이자 받아야만 입금으로 본다 이겁니다. 회계에서는 올해 2000X1년 장부에 이자 수익 인식했지만 법인세법은 실제 이자 받는 X2년도에 입금으로 보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수익으로 기록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지금 엄청 커졌는데,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세무 신고할 세무 조정할 때는 마이너스 세무 조정해서 당기 순이익에서 차감 조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금액이 좀 작아질 거다, 그죠? 그 작아진 금액 가지고 법인세 계산합니다. 중요하겠다, 그죠? 아주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언제를 입금으로 보는지를 공부한다 이겁니다. 자, 은행이자는 현금주의고요. 자, 그다음 대표적인 예가
비영업 대금 이익입니다. 우리가 제조기업입니다. 금융회사 아닙니다. 우리 회사. 제조기업 회사인데 돈이 좀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에 돈을 좀 빌려주었답니다. 대여금. 대여해가지고 돈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이자다,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보통 예금에 돈 넣어놓고 이자 받는 것 대표적인 예. 비영업 대금 이익으로 이자 받는 것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비영업 대금 이익은 약정주의랍니다. 약정한 날 대여금 빌려주고 이자를 원금 받는 만기 내년에 이자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약정한 날이 입금 기속시기랍니다. 그러면 약정이 X2년도 되어 있다면 X 2년도에 입금으로 본다 이거지요. 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설사 돈 내년에 받기로 했다고 약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발생주에 따라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세무조정 발생하겠지요. 됐죠?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고 그 내용은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규정이 그대로 법인세법에서도 적용된다 이겁니다. 왜? 소득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모두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이론적 근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이제 요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이 문제 이제 풀 수 있을 건데 우리는 아직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요 두 가지 내용. 전산 세무 1급에서 공부하는 내용 맛배기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답 찾습니다. 답을.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죠? 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며 그때가 수입식이고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한다면 그 해지일이다. 저축성 보험 차익에 대해서도 열심히 읽어봤더니 실제 돈 받는 날이 귀속식이다, 수입식이다, 그러한 의미다 이겁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비영업 대금 이익은 뭐다고요? 약정주의다 이겁니다. 그런데 약정일 이후 실제 돈 받는 날이 원칙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거지요. 뭐라고? 약정일 기준. 그래서 정답 2번이래요. 3, 4번 가볍게 읽어봅시다.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다시 기명인지 무기명인지로만 나눠가지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무기명일 때는 실제 지급 받은 날 현금주의고 기명채권 이자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이다. 그러니까 무기명은 현금주의, 기명은 약정주의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은 그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고 약정일보다 먼저 빨리 상환한다면 실제 상환일이 된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단 거주자의 소득으로 환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그 성격상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 이겁니다. 양도소득 못한다. 그죠?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물건을 팔았다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돈을 버는 거다. 그죠?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를 그 물건 구입하는 사람은 모른다 이겁니다. 양도 차익은 뭡니까? 애당초 그 물건 얼마 주고 구입했다가 얼마에 팔았다. 그게 양도 차익입니다. 그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애당초 그 물건 주인이 얼마 주고 구입했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살 수가 없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원천징수 하지 않고요. 정답 4번. 양도소득 외에도 원천징수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사업소득, 즉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일반적인 사업자는 자신이 받는 돈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급하기 때문에 그 물건 구입하는 상대방은 원천 주사할 필요 없이 그냥 돈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뇌물, 그죠? 뇌물 뭐 이런 것들은 그 성격상 원천수 살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천수 살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우리 본문에서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